중국 최고의 수필 200의 춘야연 도리원서. 수필을 사랑하시고 또 창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한국 수필, 그 중에서도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을 중심으로 여러 편의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필 원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에서 제가 대표적인 수필 4편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는 중국의 수필가인 이백,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태백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백의 수필 춘야연 도리원서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작품만 따로 떼어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명편이거든요. 아주 탁월한 수필입니다. 우리 수필가들이 꼭 읽어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수필 문학의 묘미, 진미를 맛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미를 맛보다 보면은 쓰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때인가 작품이 나와요. 물론 200의 수준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감상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창작 능력이 향상이 된다 이거예요. 노래 같으면은 듣는 귀가 있어야 부르는 실력도 늘어나거든요. 문학도 똑같아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구석구석 깊이 있게 여러 면으로 이쪽 저쪽으로 다 감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맛을 많이 느끼면, 그 옛날에 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그 장금이가 소녀 시절에 이제 그 음식 만드는 대표 상궁 앞에 가가지고 음식 맛을 물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그 재료들 그리고 양념들을 다 구별해 내잖아요. 그리고 음악에 통달하신 분들은요, 예를 들면 뭐 정명훈 같은 지휘자 이런 분 있잖아요. 뭐 악기가 수십 개, 뭐 100개 이상 악기가 막 연주를 해요. 근데 저쪽에 바이올린 17번, 저 친구가 틀리는 걸 알아냅니다. 막 섞여 있는 그런 속에서 저 사람 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저께 어떤 분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 아드님이 옛날 그 가요인데 이제 옛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 가요에 들어가 있는 반주 있잖아요. 반주. 노래하고 섞여 있죠. 그 반주를 듣고 거기에 17가지의 음악이 들어있다고 밝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귀로 그것을 구별해서 듣는 거예요. 그 가요에 맞춰서 예를 들면 기차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기차가 이제 지나가면서 내는 덜컥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기차가 높은 데를 올라갈 때 약간 허덕이는 소리, 그 다음에 딸랑딸랑 종이 울리는 소리, 이런 걸 다 넣었대요, 효과음을. 근데 그 17가지 악기와 각가지 소리를 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 소리를 재현해가지고 반주를 똑같이 해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청력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학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수필을 쓰는 사람이고 쓰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문학작품, 시 한 편, 수필 한 편에도 그런 17가지만 있겠어요? 그리고 정명훈 지휘자가 수많은 악기 속에서 한 악기 한 악기 소리를 따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 유리해요. 그 소리는 동시에 섞여서 들리지만은 문학은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할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필 작품도 잘 세세하게 감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사이에 이제 쓰다 보면 그 전부는 아니에요. 17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다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쓰고자 하는 소재라든가 그때의 기분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그 중에 이제 한 5가지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감상하기 좋은 작품이 바로 이백의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 분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연세가 지긋한 분이라 하더라도 한문이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문에 친숙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어가면서 이 명편 아주 짧아요. 글자 뭐 2, 300자 될까요? 한문으로. 그거밖에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 2, 300자 안에 그야말로 아까 17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인데요. 춘야연 도리원서예요. 춘야는 봄, 춘, 밤, 야, 봄, 밤이라 이거예요. 연은 잔치를 벌인다는 연이에요. 연회, 춘야연, 칠순연 하잖아요. 춘야연, 봄밤에 잔치를 열었어요. 어디서? 도리. 이제 도는 복숭아, 복숭아도. 리는 오얏, 오얏은 이제 자두죠, 자두. 살구인지 자두인지. 아무튼 복숭아꽃, 자두꽃이 만발한 봄밤이에요. 거기서 잔치를 열었어요. 이제 200은 지금부터 한 1000년도 더 전 옛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기는 당연히 없었고 밤에 잔치를 열려면은 횃불을 켜놓거나 촛불을 켜놔야 되는데 여기는 촛불을 켜놓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을 밝히면서 이제 노는데 도리원 그다음에 이제 서예요. 서는 서문 할 때 그 서인데 원래는 서문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냥 서라는 말만 쓰면 그것이 문이라는 뜻이에요. 글의 여러 종류 중에 서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서, 표, 발, 뭐 기타 등등 대개 보면 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글의 종류가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대개의 단어가 두 음절로 되어 있잖아요. 한 음절로 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거기다 문자를 또 붙여가지고 서문 이렇게 해요. 그런다고 해서 딱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원래는 서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서시, 윤동주 선생의 서시 같으면 거의 시자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서는 시가 아니라 산문 형식으로 쓰여지는 것이 표준인데 윤동주 시인은 자기 시집에다가 서를 쓰면서 산문으로 쓰지를 않고 시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시, 이것은 서는 서인데 시입니다 해서 서시, 이거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춘야연 도리원 서인데 그럼 무슨 서냐? 이제 동생들하고 모인 거예요. 이백이.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동생들하고 여기서 잔치를 벌이려고 모였는데 이 같이 시를 좋아하는 그런 시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만 열면 되나요? 시인들인데 시를 한 수씩 탁 짓는 거예요.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껄껄껄껄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를 짓는 건데 어떤 문학적인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동인이라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이제 시집을 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모여서 그런 동인 시집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두툼한 시집은 아니겠지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시를 모아서 이제 묶는 것인데 그 묶음 제일 앞에 딱 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님인 200, 형님 서 하나 쓰세요. 그리고 탁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써냈는데 이게 명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동인지 안에 실렸던 시가 뭔지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다 없어진 거예요. 시들은 별 수 없었나 봐요. 그런데 그 서가 뛰어나가지고 본 시는 어디로 가버리고 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국의 명문장과 명시들을 모아놓은 고문진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그 안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인지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인지 잘 구별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 할아버님한테 배웠어요. 배우고 글씨를 잘 쓰는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스님이 필첩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필첩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폭이 한 15cm 그리고 쭉 이렇게 길이가 한 1m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길어요. 한 6, 70cm 이렇게 길게 이제 한지로 여러 장을 묶어요. 그 다음에 쭉 내리자지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보고서 글씨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글자를 보고 저는 한문으로 붓글씨로 연습을 하는 그런 필첩인데 그 필첩을 춘야연 도리원서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로 연습을 하는 동안에 다 외워졌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외워가면서 이 시를 이제 해설 내지는 감상. 이 감상은 제가 감상하는 게 정답 아닙니다. 문학예술에서는 정답 없어요. 정답에 근접할지는 모르지만 정답이 있어버리면 그건 수학이고 자연과학이에요. 예술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없어야 예술이에요. 해석의 폭이 많아야 된다고요. 정답은 해석이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예술은 아니에요. 해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예술이에요. 그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김정빈의 정답을 향한 그러한 감상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필을 이야기하는 기초가 늘 그렇습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문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에세이, 약간 철학적이에요. 주로 생각을 하는 내용이에요. 에세이와 동양의 문, 아까 문이라고 그랬죠. 이 문 속에는 넓게 보면 시도 들어가요. 근데 좁게 보면은 산문만 문이고 시하고 구별이 돼서 시, 문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넓게 보는 문, 시와 문의 전통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문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에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오늘날로 보면 문학 예술적인 측면만 보지 않아요. 그 작가 내지는 작품에서 어떠한 인품이 느껴지느냐, 고결하고 고귀한 정신이 느껴지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시를 해요. 왜냐하면 옛날 중국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의 유학자 내지는 선비들은 인품이 훌륭하다. 인격을 고상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었거든요. 마음 수양이 기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인품이 군자급으로 혹은 현자급으로 딱 높아져 있을수록 가치를 평가받아요. 근데 이제 서양 에세이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그쪽보다는 이쪽이 이제 우리 쪽이 인품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저쪽은 인품도 관심이 있지만 주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예술적인 통합 또는 감성 이런 걸 중시하는데 저쪽은 생각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쪽에는 그냥 산수만 있는데 저쪽엔 수학, 기하학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고 거기에 기초해서 철학도 수학적 철학, 분석적 철학 이런 게 발달하면서 나중에 자연과학을 먼저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서양의 에세이, 약간 철학적인 것, 동양의 문, 예술적인 것이 합쳐져서 오늘날 한국 현대 수필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은 다른 분은 못 받고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현대 수필을 감상함에 있어서도 그 수필에서 작가의 인품이 얼마나 고상한지 훌륭한지 이런 것을 암암리에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제 견해에 따르면은 인격 플러스 표현으로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쪽 인격 있잖아요. 이 인격이 다시 둘로 나뉘어서 인품과 성격으로 나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한편으로는 높낮이로 구별되는 인품, 위에서는 성인, 현인, 군자, 학인, 범인, 그리고 이제 밑에 나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층으로 나뉘고 이제 성격은 높낮이가 없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좀 여유로운 사람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격은 높낮이가 없어서 과일로 치면은 사과 같은 성격, 배 같은 성격, 무슨 딸기 같은 성격, 기타 등등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시아에서의 문의 전통에서 인품을 중시한다는 것은 작가가 군자 수준 정도 되면 참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군자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이제 학인쯤 돼요. 범인보다는 좀 낫다고 볼 거예요. 범인, 그저 보통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작품 될 수가 없어요. 군자는 못 돼도 학인은 돼야 돼요. 그 대신 이제 학인인 사람이 좋은 글을 쓰려면은 이제 인품에서는 군자보다 좀 못하니까 이 표현 쪽에서 이제 실력을 길러야 돼요. 이 표현이 문학적인 이제 기술이죠, 기량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의 인품의 수준, 그 수준에서, 그 다음에 그 작가의 개성을 포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능숙한 문학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쓴다 이거예요. 바로 이 관점에서 바로 춘야연 도리원서가 어떠한가를 관찰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격은 어떠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시인이지만요, 시인들은 되게 문약이라고 그래서 글을 문자에 약할 약자해서 글 쓰는 사람은 좀 나약하고 얼굴도 병자처럼 허옇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문약이란 말이 있기는 있어요. 무약이란 말은 없어요. 문무할 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약하다 이건 없는데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백은 그런 사람 아니고 협객이에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투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도 혹은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호방해요, 성격이. 천지사방을 돌아다니고 또 거리낌이 없어요. 당시에 이제 유교가 중심 사회지만은 뭐 선도를 닦는 이런 쪽에 가가지고 또 살기도 하고 뭐 동서남북으로 막 다니고, 그다음에 임금님 밑에서 이제 한림학사라고 하는 벼슬을 했는데, 임금님 앞에서 술 취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막 취해갖고 글도 쓰고 뭐 이런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인품이 군자 수준인지 학인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중간쯤 되지 않나 싶어요.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는가? 현인급은 아닌 건 틀림없고, 현인이나 성인은 아니고 군자이거나 아니면 군자에 근접한 학인 이런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인품은 그런데 성격이 호방하고 호쾌하단 말이에요. 시원해요. 남자다워요. 바로 이것이 이제 성격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작품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수필이 인격 플러스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격 플러스 표현 해가지고 두 가지를 플러스하고 이퀄을,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요. 뭐가 나오냐면 수필은 무드가 나오거든요. 시에서는 이미지가 나오고 소설에서는 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필에서는 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작가의 인격, 즉 인품, 고상한 인품과 또 개성, 이백의 경우라면 호쾌한 개성, 시원한 개성, 남자다운 개성, 스케일이 큰 개성, 이것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의 인품과 호쾌한 그런 개성이 합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 표현을 착 거기다가 능숙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무엇인가 그 흐름, 무드,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바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이렇게 해버리면, 무드 이렇게 해버리면 그 분석이 불가능하잖아요. 분석을 해서 지금 세 가지가 섞여서 나왔다 이렇게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인품 플러스 개성 플러스 표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무드가 나왔다 해서 세 가지로 분별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다 섞여진 상태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되죠. 물론 장금이는 그것을 다 분별했다고 하지만은 그 분별도 끝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어떤 청년이 소리를 17가지로 분석했다고 해도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17가지가 섞였을 때 섞임으로써 나타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단 두 가지밖에 안 돼도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우리 알죠? 근데 두 가지가 섞였어요. 섞여가지고 나오는 그 화음을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요? 그냥 우아하구나라든지, 야, 아름답구나라든지, 야, 고상하구나라든지, 야, 신비하구나라든지, 뭐 이런 건데, 분석은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말로 그렇게 하지만, 그 말 가지고 다 설명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느낄 뿐이에요. 이것이 예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석도 가능하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석이 끝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17가지로 분석한들, 뭐 장금이가 그렇게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 분석만 들으면 뭐 맛을 보나요? 맛은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분석 얘기 아무리 들어봐야 분석은 분석이에요. 좌뇌가 이해할 뿐이지 맛은 몰라요.
심지어는 분석을 해갖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도 있는데 맛은 하나도 안 봤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 우리의 그 수필이라는 것도 예술의 면에서 보면 철학으로 가면 안 그래. 에세이처럼 철학으로 가면 그건 분석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연탄재 발로 채지 마라. 너는 언제 그렇게 한번 뜨거워봤느냐. 이해하고 알면 그만이에요. 근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 없어서 알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 사뿐히 줄여밟고 갈게 이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그 느낌 부분이 예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이 가능한 부분과 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강의, 대화 이런 건 분석이 가능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이 가능한 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뭐냐면 화살표 같은 거예요. 화살표는 저쪽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저쪽 자체가 아니야. 저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하고 화살표가 있어요. 이것이 공원은 아니라고요. 공원으로 가는 방향, 표시예요. 저희 강의는 화살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공원이 나타날 때 그때는 제 강의가 잘 된 거예요. 화살표가 제대로 된 거고 그때 비로소 즉 공원에서 비로소 예술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백의 성격이 그렇게 호쾌하고 호방하고 그래서 또 난만해요. 이 난만은 한문어인데 난만 어지러우면서 막 늘펀하게 늘어진다 이거예요. 호쾌, 난난.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예요. 이 작품은 호쾌하면서 호방하면서 난만한 그러한 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작품의 표현 면에서 이제 이 호쾌, 난만은 주로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작가의 성격이 그렇고 그 작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호쾌, 난만한 작품을 쓰지는 않아요. 호쾌, 난만한 사람도 조촐하고 조용한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때는 또 조용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을 쓸 때의 기분이 이제 그러니까 또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기조로 하고 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격과 주로 관련이 되는데 이건 표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작품은 시적인 부분이 많아요. 주로 시적인 부분 가운데에서도 병문 기법을 많이 써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들이 이렇게 혼자가 아니고 마차 같은 거 보면 이제 두 마리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네 마리 끌고 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짝지어서 두 마리, 네 마리가 이렇게 나가는 걸 병 그래요. 병문, 병으로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짝을 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하늘을 말했으면 한번 땅을 말하고 한번 네 글자로 말했으면 두 번째도 네 글자로 말하고 이렇게 짝지어서 이것이 이제 피천득 선생님의 5월이라는 수필에 보면은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짝을 짓는 거예요.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엎어져 있음과 닫혀 있음. 이렇게 딱 짝을 지어요. 그 다음에 보트, 별장들. 세 글자씩 딱딱 짝을 맞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병문인데 한문에서는 이것이 더 아주 잘 돼요. 좋아요. 왜냐면 한자는 한 글자가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한시 같으면 7글자 내지는 5글자로 짝을 딱딱 맞추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시를 처음 배울 때 오원추구라고 그래가지고 5글자로 된 시를 모아놓은 그런 작품집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배운 다음에 7원 7글자로 된 걸 배우는데 오원추구의 첫 구절이 뭐냐면 천고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 이렇게 됐어요. 하늘은 높고 천고, 1월 해와 달은 밝을명 밝고, 천고 일월명, 지후 초목생, 따지자예요. 땅은 두텁고 하늘은 높은데 땅은 두터워요. 짝됐잖아요. 그 다음에 초목생, 1월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는데 그냥 초목이 있어요. 풀과 나무가 있는데 지후 초목생이라 태어났다, 난다. 그래서 하늘은 높은데 해와 달이 밝고 땅은 두터운데 초목이 난다. 이렇게 해서 짝을 딱딱 지어요. 이렇게 딱 짝 짓기가 한자어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백은 이 대조법,
병문 기법을 이 작품에서 많이 사용함으로써 시적인 느낌도 주고 그 짝지어짐의 쾌감이 있어요. 이렇게 짝지어서 말하면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병문 기법이 아주 널리 퍼지면서 자나깨나 그냥 아무 때나 막 병문을 쓰다 보니까 이번엔 또 지겨워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병문 쓰지 말고 또는 적게 쓰고 자유롭게 쓰자 이런 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병문을 맨날 쓰면 안 돼요. 쭉 나가다가 피선생처럼 한두 번 딱 멋들어지게 쓰고 그래야지 자주 쓰면 답답해집니다. 이번에는 짝지어지고 규격적이 되면 답답하거든요. 도형으로 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네모 딱 지어지는 거예요. 네모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다 하나씩 네모가 딱 끼어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백은 여기에서 그 병문 기법을 여러 군데에 활용함으로써 시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것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병문. 첫 번째는 호쾌하고 난만하다. 두 번째는 병문을 쓰면서 시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후경과 무드인데요. 아까 무드 말했잖아요. 그러한 여러 요소들을 섞어서 마치 인류 셰프가 수많은 재료와 수많은 양념을 섞어서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하는 예술적인 그런 맛을 내듯이 예술에서도 수많은 요소 이것들을 넣어서 이제 무드를 만드는데 이 무드가 미학적으로는 이제 후경이라고 해요. 후경. 후경은 전경에 대비되는 말이죠. 뒷경시다 이거예요. 전경은 앞경시, 후경은 뒷경시인데 무슨 뒷경시냐면은 심리적인 뒷경시예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볼 때 그냥 싸구려 그림은 앞경치만 있어요. 뭔가 마음 깊은 데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반짝반짝하고 끝나요.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색깔을 칠하는데 여러 겹을 겹칠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경계선도 그냥 선화, 펜화처럼 안 그리고 싹 스무키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그 이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주잖아요. 모나리자 대표적이죠. 모나리자의 그러한 기법을 스푸마토라고 그러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맨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 전에 한 30년 전쯤 되는 선배로서 보티첼리가 있었죠. 보티첼리의 유명한 비너스 탄생이라는 그림하고 모나리자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에서는 비너스의 살결, 이 경계선과 배경이 선이 뚜렷합니다. 구별이 돼요. 뭐 펜화로 선화로 이렇게 그린 건 아니지만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이쪽 살색이고 배경은 약간 회색이고. 그런데 이제 모나리자로 들어오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분은 물론 구별이 되는데 구별도 약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눈가이라든가 있는데 음영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느 사이인가 쑥 이마가 눈썹이 되고 눈썹이 눈이 돼요. 스모크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후경이 생겨요. 뒷경치가 생긴다고요. 은은한 맛이 생겨요. 간단히 말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발을 쳐놓고 그 안에 미인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예 미인이 얼굴을 다 드러내는 것도 이쁘겠지만 볼듯 말듯 은은하게 그렇게 감추어져 있을 때, 왜 그러면 결혼할 때 신부에게 너울을 씌워요? 얼굴을 벗겨서 이렇게 보면 더 좋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너울을 씌워 놓으면 오히려 더 신비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 효과가 이제 후경이에요.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 마음 뒤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가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뒤로 들어가는 단계를 미학자 하르트만은 총 6단계로 구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뒤로 가면 갈수록 아득해지고 아련해지면서 분석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요. 그것이 예술이에요. 앞으로 나와서 분석할 수 있어지면 그게 이제 철학, 일상생활이 되는 거고, 뒤로 들어가서 아득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술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 작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최고라고, 뭐 이 작품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고문진보에 있는 중국의 좋은 산문들을 다 읽어봐도 이 점에서는 아마 이게 최고 아닐까? 적어도 최고 중 하나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까? 세 가지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작가의 인격이 호방하고 통쾌하다. 그래서 그 정신이 난만하게 막 넘치는 강물처럼 막 이렇게 난만하게 나타나 있다. 두 번째는 시적인 기법인데 주로 병문에서 시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짝지어진 개념 혹은 짝지어진 단어의 숫자, 음절의 숫자 이렇게 짝을 맞춰서 딱딱 낭송하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무드를 만들어내고 그 무드는 우리 감상자로 하여금 아득한 어느 세계, 이 세속을 떠나서 신선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것이 명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춘야연 도리원서, 우리말로 하면 봄밤, 복숭아꽃, 오약꽃이 만발한 봄밤에 동생들과 잔치를 열었다. 그런 다음에 시집을 만들고 거기에 내가 서문을 쓰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붓을 딱 들었어요. 부 이럽니다. 부. 이게 지압이 부자인데 여기서는 지압이란 뜻이 아니고 무릇 대개 이제 이런 말은 왜 붙이냐면 사실은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들어가기 뭐 하니까 멋스럽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